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파트값이 끝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패닉 바잉이 벌어지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마포구와 성동구가 크게 오르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첫 소식 윤지혜 기자가 부동산 시장 상황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43% 올랐습니다. 지난주 아파트값은 0.36%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보다 상승폭을 확대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패닉 바잉이 일어나던 2018년 9월 둘째 주 상승률과 맞먹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에 묶인 강남 3구 대신 인접 인기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확산하면서 서울 전체 가격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마포구와 성동구는 1%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 통계 공표가 시작된 이후 최대입니다. 서울 쪽에 지금 풍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열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데 1%라는 수치는 역대 수치 중에서도 굉장히 가격이 자극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마포나 성동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그 지정이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비상시에는 성동구 등을 토호제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 규제 전 막판 수요가 사라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되는 다음 달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변곡점을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SBS BD 윤지혜입니다. 최근 5년간 강남의 빌라 가격이 강북권의 아파트보다도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와 노원, 강북, 도봉 등 강북권의 집값을 비교한 결과 강남의 빌라 평균 상승률은 25.8%로 강북권 아파트값 상승률인 19.7%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비교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 강북권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지난달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가 한 달 새 4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72만 원으로 전달 대비 6% 올라 올해 들어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원룸의 전세 보증금도 2억 1,800만 원을 넘어 전달 대비 2.8% 올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쓸어 담고 기업은 현지에서 투자를 늘리면서 개인과 기업 가리지 않고 미국을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지난해 대미 투자액 전반적으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해 말 기준 대미 투자 잔액은 약 9,6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81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증가폭 기준 역대 1위인데요. 대미 투자가 크게 늘며 전체 투자에서 미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6%까지 올랐습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 투자처로 미국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대미 증권 투자 잔액은 1년 사이 1,217억 달러 늘며 역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미 주식과 채권 매수세가 지속됐고 여기에 다우지수 13%, 나스닥 29% 등 지난해 미국 주가가 크게 뛴 영향입니다. 네, 그러면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대미 직접 투자 규모 잔액은 지난해 291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이 자동차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 투자를 늘린 효과입니다. 다만 올해는 미국 주식시장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또 국내 주식시장 상황이 좋아 리턴 수요가 있는 만큼 대미 투자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반대로 중국 투자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6%로 3년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미중 갈등 여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뜻하는 대외 금융 부채는 국내 주가, 원화 가치 하락 영향에 1년 사이 1,300억 달러가량 줄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어서 국내 투자와 관련된 소식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 ETF 상품 중에 3분의 1가량이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없던 배당 소득이 생기는 셈이라 혹시 세금 이슈가 생기지는 않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일단 상품이 배당형으로 전환된다는 그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자산운용사 27시 운영하는 ETF 990 종목 중 30%가 넘는 종목이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로 전환합니다. 구체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75종목, 삼성자산운용의 73종목, KB자산운용의 64종목 등 총 11개 운용사의 326종목인데 해당 ETF는 운용 후 얻는 배당과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재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앞서 복리효과와 과세이연 효과를 누린 자동재투자 TR이 붙었던 ETF 7종은 상반기 중 분배급 지급 형식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그간 자동재투자 ETF 중 해외 주식형에만 관심이 쏠렸었는데 이를 포함해 채권형과 금리형 등도 모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네, 이렇게 대거 전환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ETF의 환매와 양도 때까지 미루지 말고 다른 펀드처럼 1년마다 결산하라는 과세당국의 취지인데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분배 유보 범위를 조정하면서 예외사항의 국내 주식형 ETF만 가능하게 열어둔 탓입니다. 현재 249종목의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하고는 매년 분배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배당소득을 고려하지 않았던 326종목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을 예상치보다 많게 얻으며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 대다수가 배당형으로 전환되면서 투자자들은 보유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고려한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증시는 최근 들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실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살아나지 않는 소비와 얼어붙은 고용 속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안을 들고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의 연설 내용 먼저 정리해보고 이어서 여전히 어려운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이 대통령 시정연설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과 내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크게 소비 진작과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재정 건전화 이렇게 4가지 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8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투자 촉진을 위해 도로, 항만 등 SOC 조기 착공과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 AI와 신재생 에너지 등에 3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민생 안정 예산 5조 원으로는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과 소상공인 이자 감면, 폐업 지원금 인상, 고용 안전망 확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도 반영돼 재정 건전성 회복도 병행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연설 중에 특히 경제와 성장이 많이 강조됐습니다. 네, 경제를 24번, 성장을 12번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장을 제1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기업 중심 경제 성장에 무게를 뒀습니다. 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어제부터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본격적인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침체되는 경기 속에서 일자리도 한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도소매,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졌는데
3분기에는 기업의 취업문이 더 좁아질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일단 최근 일자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의 지난달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종사자 수는 2029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업별로 뜯어보면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건설업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난달에도 7% 줄었고 일자리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인 제조업 역시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0.3% 감소했습니다. 또 내수 침체 여파에 도소매업도 1.3%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월 기준 월급은 상용 근로자는 421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8% 증가한 반면 임시 일용 근로자는 178만 6천 원으로 3.1%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반기에 취업문이 더 좁아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올해 2, 3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감소한 4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뜻하는 부족 인원은 46만 9천 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보다 5만 2천 명 줄었습니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감소세가 더 두드러졌는데요. 300인 미만 사업체의 부족 인원은 42만 1,000명, 채용 계획 인원은 41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1.6%, 11.4% 줄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계속됐던 것처럼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좁혀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 지금 시작됐습니까? 네, 7차 회의가 조금 전에 시작돼 양측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높인 11,5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지금과 같은 1030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한은 사흘 뒤인 오는 29일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작지 않은 만큼 올해도 시한을 넘겨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임위가 진행 중인 세종고용노동부 청사 앞에는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경영계에는 사실 큰 기업뿐만 아니라 식당 같은 곳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까지 포함이 되는데 사실 특히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타격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월 평균 소득이 시간 대비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65%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며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과도한 부담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업종별 인건비 부담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특히 숙박 음식점업이 64%, 도소매업 52%, 교육 서비스업 50%, 제조업 48% 순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들도 12%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우리 경제의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정년을 더 늘리고 또 노인의 기준 나이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기초연금의 수급이 늦어진다면 노인의 경제적인 불안을 더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채연 기자, 연구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민노후 보장 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성우 호서대 부교수는 현행 65살인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1년 늦추면 66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7% 가까이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4년 늦추면 불안정성은 64.3%까지 올라갔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일수록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 연령을 4년 높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46% 증가하는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가족의 부양이 있어도 이 줄어드는 연금액을 메우는 게 어렵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급 연령이 높아져 연금 받는 시기가 늦어지면 결국 어르신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가족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족의 지원, 그러니까 사적 이전 소득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가족의 지원 규모보다 줄어드는 평균 연금액이 최대 1.5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입이라며 정교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달 기준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3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전세 사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전세 사기 수법과 다른 새로운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들이 있습니까? 통상 전세 사기라고 하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이 무자본으로 갭 투기를 하는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 계약상 기망에 따른 사기 수법이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범이 가짜 모임 통장을 만들어 세입자를 속이는 수법이 등장한 건데요. 사기범이 집주인과 동일한 이름의 가짜 모임 통장을 만들어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보일 듯 만들어 놓는 겁니다. 단체 통장은 동창회와 아파트 분여회 등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계좌인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기만 하면 쉽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인 등 권한이 없는 이와의 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피해 구제를 위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특별법 이후 피해 규모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까? 지난달 말 기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 건수는 총 3만 400건으로 집계됐는데요. 특별법 시행이 된 지난 2023년 6월 이후 피해자 접수 건수와 피해자 결정 건수는 감소 추세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는 1, 2억 원 보증금의 전세주택에서 절반 가까이 발생했는데요. 또 유형별로는 전세 사기 피해 10건 중 3건은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했고 오피스텔과 다가구, 아파트에도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을 고객들에게 추가로 팔아 피해를 유발한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이게 경찰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해피머니 법인과 최병호 전 대표 등 7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자금 사정이 열악해 상품권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았음에도 상품권을 발행해 팔아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작년 6월 한 달 사이에만 6만 4천 명에게 1,418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해피머니는 이 당시 팀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다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며 많은 가맹점이 사용을 중지했던 상품권입니다. 당시 상품권 구매자들은 사용이나 환불이 불가능해지자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해피머니 법인은 이 현재 자본 장식 상태로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상품권 발행 잔액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면서요? 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온라인 해피머니 상품권인 해피캐시 발행 잔액을 고의로 축소, 조작함으로써 이 금융위원회 무등록 업체로 사업을 지속해왔습니다. 경찰은 해피캐시 발행 잔액을 의무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30억 이하로 조작한 자료를 당국에 제출해 해피머니 사업을 키워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환불 사태가 터진 뒤 법인 자금 50억 원을 제3의 법인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 자금은 해피머니 직원들의 퇴직금과 법무비용 등으로 소진됐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